당신들 같은 외지 사람들이 마을을 다 망치는 거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시오. 이장의 목소리는 마을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어. 그런데 당신들은 몇 달 살았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순호 씨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옆에 앉은 아내 영자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김순호 씨입니다. 35년간 은행원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정년 후 아내와 함께 시골 생활의 낭만을 꿈꿨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서 벗어나 흙을 밟으며 살고 싶었던 그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시골의 현실은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죠. 과연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호 씨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차들의 경적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내려가는 거야? 아내 영자 씨가 짐을 정리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35년을 바쁘게 달려왔어.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순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엔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 있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평상에 누워 별을 보는 삶이었죠. 두 사람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순호 씨는 은행원으로, 영자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손주도 하나 있었죠. 하지만 바쁜 자식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습니다. 도시에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시골에선 다르다던데.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도 퇴직 후 홀로 아파트에 있는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죠. 충청남도 한 시골 마을에 집을 구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빈집을 개조해서 방 2개, 마당 딸린 단층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논밭이 보이고 뒤편엔 야트막한 산이 있었죠. 우리 이제 흙 밟고 살자. 순호 씨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 온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7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 작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어서 오십시오. 우리 마을에 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이장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순호 씨는 그 웃음 뒤에 숨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골 생활이 처음이라 서툴 겁니다. 순호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천만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착합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이장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새로 단장한 부엌과 거실을 훑었습니다. 도시 분들은 역시 다르시네요. 집도 깔끔하게 잘 꾸며 놓으셨어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 속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뒤 이웃 할머니 몇 명이 떡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자랐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말투는 친절한 듯 했지만 그들의 눈빛도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죠. 순호 씨는 그것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영자 씨는 떡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첫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순호 씨는 마당에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삽질이 서툴러서 허리가 아팠지만 흙을 만지는 감촉이 좋았습니다. 영자 씨는 집 안을 정리하고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다녔죠. 저녁이면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여보, 우리 잘 결정한 거 맞지?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사는 거지? 순호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면 인사는 했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외지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장의 목소리는 다소 진지했습니다. 순호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장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들 내시거든요. 순호 씨는 영자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발전기금? 처음 듣는 말이었죠. 얼마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통 500만 원 정도 내십니다. 이 돈으로 마을 회관도 수리하고 길도 포장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장은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50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요. 마을에서 살려면 당연히 내야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내셨어요. 외지 분들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이장의 말투가 조금 강경해졌습니다. 순호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환영의 의미였던 걸까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일이라. 순호 씨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께도 여쭤보세요. 다들 냈다고 하실 겁니다. 이장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을에서 잘 지내려면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이장이 가고 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건가? 500만 원이라니. 모르겠어. 하지만 거절하면 마을에서 살기 힘들어질 것 같아. 순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흙을 밟으며 평화롭게 살겠다던 꿈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호 씨는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5년 전에 귀촌했다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죠. 저희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냈습니다. 이웃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 행사에서 배제되고요.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합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받아주죠. 결국 견디다 못해 나가신 분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순호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시골 마을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호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뭇잎 소리가 마치 비웃는 것 같았죠. 여보, 어떻게 할까? 영자 씨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일단 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살려면 순호 씨는 쓰라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에서 500만 원을 떼어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순호 씨는 이장에게 현금을 건넸습니다. 이장은 돈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도시 분들은 이해가 빠르십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호 씨는 돈을 건네면서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옆에서 영자 씨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불안을 삼키고 있었죠. 마당에 심은 상추는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호 씨의 마음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순호 씨에게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호야, 나다. 상길이. 최상길. 고등학교 동창이자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청춘 시절을 함께 보냈고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났죠. 오, 웬일이야? 너 시골 내려갔다며? 나도 퇴직하고 귀촌 생각 중이야. 혹시 너희 동네 근처에 집 없을까? 순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길도 귀촌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진짜? 여기 빈집 몇 채 있어. 내가 알아볼게. 그래, 고맙다. 우리끼리 모여 살면 좋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순호 씨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 씨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상길이네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든든하겠지. 그러게 말이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다르지. 2달 뒤 상길 부부가 순호 씨와 2km쯤 떨어진 곳에 집을 구했습니다. 역시 빈집을 수리한 단층 주택이었죠. 순호야, 이제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살자. 상길은 순호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영자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자주 만나요. 여기선 우리끼리라도 뭉쳐야죠. 네 사람은 마을 식당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유대감이었습니다. 순호 씨는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상길이 너도 이장한테 발전기금 얘기 들었어? 순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었지?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시골이 다 그런 거지. 상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마을에서 살려면 맞춰줘야지. 우리가 외지인이잖아. 상길의 태도는 순응적이었습니다. 순호 씨는 그 말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친구의 의견이니 존중했습니다. 몇 주 동안은 즐거웠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영자 씨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죠. 여보, 역시 친구가 있으니까 좋네. 그래, 다행이야. 하지만 순호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상길이 마을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친밀함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느 날 순호 씨는 마을 슈퍼에서 상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길은 이장 그리고 마을 사람 몇 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 순호야. 여기 있었네. 상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이장님이 마을 일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나도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인데 협조해야지. 이장은 순호 씨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씨는 우리 마을에 잘 적응하시네요. 역시 사람 됨됨이가 다르십니다. 그 말 속엔 순호 씨를 은근히 비교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순호 씨는 불편한 마음에 일찍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호 씨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상길이 너무 빨리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그저 친구의 사교성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상길 씨네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마을 사람들하고 엄청 가까워진 것 같아. 우리보다 더.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순호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영자 씨와 같은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월 초 마을에서 모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를 심는 날이었죠. 외지 분들도 다 나오셔야 합니다. 마을 행사는 의무입니다. 이장이 각 집을 돌며 통보했습니다. 순호 씨와 영자 씨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녹아들고 싶었으니까요. 행사 당일 논에는 마을 사람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상길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 좀 해봅시다. 외지 분들도 열심히 하세요. 이장의 말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호 씨는 장화를 신고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늘기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모를 심는 건 생전 처음이었죠. 허리를 굽히자 금세 통증이 왔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안 돼. 간격을 맞춰야죠. 옆에서 마을 아주머니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어휴, 도시 사람들이라 그런지 역시 농사일을 몰라. 아주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순호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자 씨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모를 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죠. 아이고, 조심하세요. 논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누군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걱정보다 비웃음이 더 많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순호 씨의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이미 논둑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도저히 못하겠어. 조금만 참아.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잖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따가웠습니다. 외지 사람들은 체력도 약해. 농사일이 만만한 줄 알았나 봐. 우리보다 돈은 많으면서 일은 못하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호 씨는 이를 악물고 계속 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반대편을 보니 상길은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법 능숙하게 모를 심고 있었죠. 최 씨는 일을 잘하시네요. 역시 다르십니다. 성실하시고. 마을 사람들이 상길을 칭찬했습니다. 순호 씨는 씁쓸했습니다. 같은 외지인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른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회관에서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순호 씨와 영자 씨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들 옆에 앉지 않았죠. 여보, 우리 그냥 집에 갈까? 영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러움이 맺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금방 끝날 거야. 순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외지 분들도 열심히 해주셨네요. 비록 서툴렀지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순호 씨는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가 먼저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해? 너무 힘들어.
순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 이사 온 지 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 벌써 포기할 순 없었죠. 조금 더 버텨보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순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순호 씨는 마당에 혼자 나와 앉았습니다. 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시골의 낭만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은 건 외로움과 모욕감뿐이었습니다. 6월 중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며칠 동안 쏟아지면서 마을 곳곳에 물이 넘쳤습니다. 순호 씨네 집과 이웃집 사이에 있는 작은 도랑도 범람했죠. 여보, 물이 우리 마당으로 넘어오고 있어. 영자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순호 씨가 나가보니 도랑에 물이 넘쳐서 마당 한쪽이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순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도랑을 정비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죠. 다음 날 비가 그치고 나서 순호 씨는 도랑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이웃집 쪽에서 흙과 자풀이 쌓여서 물길이 막힌 거였죠. 그래서 물이 순호 씨네 쪽으로 흘러넘친 겁니다. 저쪽을 좀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순호 씨는 이웃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랑 쪽에 흙이 쌓여서 물이 우리 집으로 넘쳐요. 좀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내 땅인데 왜 내가 치워야 합니까? 당신네 집이 낮아서 물이 차는 거지. 아니, 도랑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함께 치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어. 당신네가 알아서 하시오. 할아버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호 씨는 혼자서 도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경계 안쪽까지 들어가서 흙을 파냈죠. 1시간쯤 작업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와서 도랑을 치우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또 물이 차요. 누가 허락했습니까? 당장 나가시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공동의 문제 아닙니까? 공동! 당신네가 이사 온 뒤로 말썽만 생기는군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순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안 되겠어. 저 사람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순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뒤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장이 순호 씨를 불렀습니다. 김 씨, 이웃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면서요? 도랑이 막혀서 물이 우리 집으로 넘치는데 이웃 어르신이 치우는 걸 막으십니다. 순호 씨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게 원래 경계가 애매한 땅입니다. 옛날부터 그쪽 집에서 관리해오던 곳이거든요. 이장의 말에 순호 씨는 의아했습니다. 그럼 도랑은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맞죠. 하지만 당신이 함부로 들어가서 작업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사과부터 하시죠. 그리고 마을에서 논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순호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피해를 본 건 자신인데 사과를 하라니. 테이블에 마을 사람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길도 있었습니다. 순호 씨는 친구에게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죠. 하지만 상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 씨, 여기서 살려면 마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외지 분들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이장한테 얘기하고 마을 회의를 거쳐야죠. 순호 씨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물에 잠긴 마당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상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호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순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나도 외지 사람이지만 여기 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봐. 우리가 나중에 온 사람들 아니냐? 상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최 씨는 다르십니다. 우리 마을을 제대로 이해하시네요. 이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호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외면한 겁니다. 상길아, 우리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순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호야, 화내지 마. 나는 객관적으로 말한 거야. 객관적? 너네 집이 이런 상황이어도 그런 소리 할 거야? 야, 목소리 낮춰. 여기가 어디라고? 상길이 눈을 흘겼습니다. 순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이장은 도랑 문제는 마을에서 천천히 해결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호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자 씨가 달려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지 않아. 상길이 그놈이 어떻게? 순호 씨의 눈에 울분이 맺혔습니다. 믿었던 친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호 씨는 상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랬어? 순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여기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마을 사람들 편을 들어야 우리도 편하게 사는 거야. 그럼 나는? 우리 40년 지기 친구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는 외지인이야. 여기 사람들 비위를 맞춰야 해. 순호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장마 뒤의 하늘은 맑았지만 순호 씨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의 배신은 어떤 고통보다 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죠. 이장이 다시 순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마을 사람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김씨, 도랑 문제로 마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순호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비용 말입니까? 도랑을 제대로 정비하려면 200만 원 정도 들어요. 당신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당신이 내야죠. 이장의 말에 순호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 돈을 냅니까? 이건 공동시설 아닙니까? 하지만 당신이 먼저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이 화가 난 거고요. 저는 물이 차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규칙을 어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거들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말썽만 부리고 돈도 있으면서 이것도 안 내려고 하네. 순호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제가 왜 200만 원을 내야 합니까? 그럼 안 내시겠다는 겁니까? 이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안 냅니다. 이건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을 회의에서 정식으로 다루겠습니다. 각오하시죠. 이장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저 사람들 화가 많이 났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돈만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순호 씨는 분한 마음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흘 뒤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순호 씨와 영자 씨는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회관엔 마을 사람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상길 부부도 앞쪽에 앉아 있었죠.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김순호 씨 때문입니다. 이분이 마을 규칙을 어기고 이웃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순호 씨는 일어서서 항변했습니다. 저는 단지 도랑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남의 땅에 들어간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께 대드는 태도도 문제고요. 이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돈만 믿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순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무시한 적 없습니다. 단지 정당한 해결을 원했을 뿐입니다. 정당? 당신들 같은 외지 사람들이 여길 뭘로 아십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이장의 목소리는 마을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몇 달 살았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순호 씨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영자 씨가 남편을 붙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길이 일어섰습니다. 순호 씨는 친구가 자신을 변호해 줄 거라고 잠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이장님, 제가 순호를 잘 압니다. 이 친구가 좀 고집이세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잠깐의 희망이었습니다. 다만 마을 규칙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순호야, 네가 먼저 사과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게 어떻겠냐? 순호 씨는 친구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결국 마을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너 지금 한 말 진심이야? 순호야, 현실을 봐라. 우리가 외지인이야. 이 마을에서 살아가려면 마을 사람들 말을 들어야지. 상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호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여보, 나가자. 빨리. 영자 씨가 남편을 부축해서 회관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이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가면 뭐 합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차에 타자마자 순호 씨는 쓰러지듯 시트에 몸을 기댔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해. 아니야. 집에 가자. 그냥 집에. 순호 씨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울면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호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가 약을 가져왔지만 소용없었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순호 씨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순호 씨의 마음은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순호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영자 씨가 죽을 끓여왔지만 입맛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 먹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정성껏 심었던 상추와 고추는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영자 씨는 거실에 앉아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호 씨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죠.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말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무슨 결정?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 살아야 할까? 영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호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우린 시골 낭만만 꿈꿨어. 흙 밟고 별 보고 평화롭게 사는 거.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라. 영자 씨의 말에 순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어. 시골이 다 따뜻하고 인심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마을 사람들은 우릴 외지인으로만 봐.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주지 않지. 그리고 상길이까지. 순호 씨는 친구 이름을 꺼내며 목이 메었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어. 나도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 우리끼리 의지하자던 약속이 거짓말이 된 거잖아. 영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러움, 분노, 배신감, 외로움. 모든 것이 뒤섞였죠. 한참 뒤 순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돌아갈까? 서울로.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이미 팔았잖아. 그리고 서울 집값은 너무 올랐어. 우리 돈으론 전세도 힘들 거야. 그럼 어떡하지? 읍내는 어때? 읍내 작은 아파트 구하면 되지 않을까? 영자 씨의 제안에 순호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읍내.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 시장도 가깝고 병원도 있고 사람들도 많잖아. 시골 낭만은 포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자 씨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 집은 어떡하지? 이제 겨우 몇 달 살았는데. 팔아야지. 손해를 보더라도. 순호 씨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심은 텃밭, 손수 고친 담장, 새로 칠한 대문, 모든 것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떠나야 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야. 쉬운 결정은 없었어. 귀촌 결정도 쉽지 않았잖아. 하지만 우린 해냈어. 이번에도 할 수 있어. 영자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호 씨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게 맞다는 확신이었죠. 다음 날부터 순호 씨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고 동시에 읍내 아파트를 알아봤죠. 한 달쯤 지나서 집이 팔렸습니다. 산 가격보다 거진 1,000만 원을 싸게 팔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상길도 마찬가지였죠. 이사 전날 밤 순호 씨는 마지막으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본 그 별들이었죠. 영자 씨가 나와서 남편 옆에 섰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후회는 없어. 우린 최선을 다했어. 다만 아쉬울 뿐이지. 나도 그래. 꿈꿨던 삶은 아니었지만 우린 노력했어. 그래.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들은 추억 속에만 남을 것이었죠. 읍내 아파트는 20평짜리 작은 곳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영자 씨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긴 왠지 편해. 그래? 적당히 사람 소리도 들리고 외롭지 않아. 순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게들도 보였고 버스 정류장도 가까웠죠. 시장이 10분 거리래. 걸어서 갈 수 있어. 병원은? 15분 정도? 보건소도 바로 옆이고. 영자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순호 씨와 영자 씨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장을 봤습니다. 마을에서는 슈퍼 하나밖에 없어서 선택의 폭이 좁았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들은 친절해. 그러게 말이야. 읍내는 익명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님일 뿐이었죠.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호 씨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읍내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였죠. 공원에선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호 씨가 인사하자 할아버지 한 분이 화답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 자주 보이시네요. 네, 한 달 전에 이사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정년 퇴직하고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여긴 살기 참 편해요. 조용하고 좋아요. 할아버지는 친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처럼 경계하는 눈빛이 없었죠. 며칠 뒤 순호 씨는 그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강봉수였습니다. 역시 서울에서 퇴직하고 내려온 사람이었죠. 저도 처음엔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안 맞더라고요. 봉수의 말에 순호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마을에서 6개월 살다가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1년 버텼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외지인 취급에 돈 요구해. 발전기금 같은 거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했습니다. 순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시길 잘하셨어요. 읍내가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도 간섭 안 하고 필요한 건 다 가까이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순호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영자 씨가 베란다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화분에 상추 심었어. 예쁘지? 베란다엔 작은 화분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추 모종이 심겨 있었죠. 마을에서 못다 키운 상추가 아쉬워서 이렇게라도 키우려고. 순호 씨는 화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상추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좋아. 이것도 우리만의 텃밭이야.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읍내 거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별은 마을만큼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만의 평화가 왔구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식탁엔 소박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베란다에서 딴 상추쌈이었죠.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수고했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론 읍내에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낭만은 없었지만 평화가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은 없었지만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선택한 거지? 물론이지. 최선의 선택이었어. 때론 포기하는 게 용기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용기야. 영자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낭만을 잃었지만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켰습니다. 베란다 화분의 상추는 밤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작지만 싱싱한 잎들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